지금까지 노동위원회 제도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위원회는 1953년에 도입이 돼서 노사 갈등의 해결과 이해 조정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이 노동 분쟁 조정을 위한 준사법기구로서 지닌 장점은 무엇보다 이 저렴한 소송 비용과 신속한 서비스, 그리고 유연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일반 법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 노동 문제, 그러니까 노사 관계에 있어서 현실 감각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 비해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 경제적 지위의 비대등성이라든가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정성과 실효성이 저하가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보면 이 민사적인 성격의 문제인데, 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다 보니까 이 민사적인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해결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체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한 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종국적인,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오심제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또 무엇보다 노사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노동위원회의 구성의 전문성보다는 좀 타협의 논리가 우선하고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 비하면 돈이나 시간에서 훨씬 능력이 충분하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을 해서 계속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분쟁이 장기화되고, 또 이에 따라서 그 소송에 맞대응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이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신속한 권리 구제라는 목적을 좀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지적할 수가 있죠. 노동 분쟁의 해결 절차가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점이 노동위원회의 심판 업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는 2심,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는 3심으로 진행이 되니까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권리 구제에 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차별 시정 절차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려면 짧게 하면 3년, 길면 5년까지 걸리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경우에 이 차별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그 차별 시정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최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은 항상 대법원에 가야 종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차별 시정의 경우에 보시면 이 부당해고 사건이나 부당 노동 행위에 비해서 주장이라든가 증명이 좀 어렵고요. 또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혼자서 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요.
이 변호사나 아니면 노무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들을 선임을 해야 되고요. 뭐 이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데 또 차별 시정이라는 게 이 비정규직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에서 보면 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 시정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점, 이거 역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그 구제 신청에 대해서 좀 판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은요, 이 법원 판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법원 판결과 달리 이 강제 집행력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받으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그런 뭐 강제 집행 같은 게 인정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 노동위원회에서 그 구제 절차를 밟는 거하고 별도로 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참 실효성이 취약하다는 점, 그래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이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또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방노동위원회와 이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의 심리를 원점으로 돌려서 이 신문과 사건 심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밟은 절차의 의미가 상당히 좀 퇴색이 되고 축소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거기다가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거의 20%를 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행정소송으로 제기되는 사건 중에 5건 중에 1건은 노동위원회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요, 이 노동 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인정받고 있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뭐 법학 박사라든가 뭐 교수들, 변호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원의 소송 절차라는 건 대부분은 그 서면에 의한, 즉 서류로 이루어지는 공방, 그러니까 공격 방어를 말해요. 이 공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해서 서로 공격하고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서류상으로 진행되는 공격과 방어에 의해서 사실상 소송의 승패,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기능이 갖고 있는 어떤 권위가 그냥 무시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법원의 경우에도요, 이 노동 문제에 대한 어떤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외국의 분쟁 해결 기구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좀 서머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죠. 자, 먼저 미국입니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보면 이 미국의 노동위원회 제도는 그 미국 연방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 법원이 과거에 이 노동사건을 대하던 태도는 좀 상당히 보수적인, 뭐 어쩌면 극우적이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법원의 사건을 맡기지 않고 독자적인 행정기구가 출연한 건데요. 연방노동관계위원회, 그러니까 NLRB라고 했죠. 이 NLRB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게 됐고요. NLRB가 심판을 담당한 후로 이 미국 법원도 NLRB의 심판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경우에는 이 조정이나 중재와 같이 ADR이라고 한다겠죠. ADR. 그렇죠. 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인데요. 이러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은 이 노동심판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래서 법원 내에 노사 양측 관계자의 참여 속에서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하는 점이 좀 특기할 만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노동법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본까지 보면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점이요. 우리한테도 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노동위원회는 오랫동안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심판을 담당해 왔는데요. 이것은 노동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우리만의 어떤 특이한 점,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그대로 도입하기에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제도를 곧바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기는 좀 곤란한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1989년부터요 현재까지 약 한 30여 년 동안 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심판을 좀 담당해 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확대되어 온 어떤 조직이라든가 인력, 또 이제 축적된 역량, 노하우, 또 효율성 같은 거, 이런 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거나, 기능의 대부분을 그 노동법원으로 이관하는 형식으로 그 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런 개혁은 좀 현실성이 낮다. 그리고 이제 타당성이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요, 이 노동법원이라는 전문 법원을 통해서 노동 분쟁을 해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사법형 노동 분쟁 해결 체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형 노동 분쟁 해결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럽 여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법형 노동 분쟁 해결 체제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노동법원을 설치했었죠. 이 노동법원을 세계 최초로 설치했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노동사건의 1심만 노동법원이 담당을 하고요. 항소심은 일반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이 직업법관이 참여를 하지 않고 노동자와 사용자 동수로 이루어진 법관, 그러니까 노동법관과 사용자 법관만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라는 점이 참 특이했었죠.
이 법관 선출에 있어서 최근에는 이 투표율이 저하가 되고 또 과다한 선거 비용이 든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노동법원의 법관의 선출 방법이 이 선거제, 그러니까 직선제에서 추천과 임명의 형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독일인데요. 이 독일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이 전문 법원인 노동법원이 노동사건을 전담하고 있었죠. 또 직업법관과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이 명예법관들이 함께 이 참심제 형태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참 특징적이죠. 독일의 경우에는 이 노사 양측의 명예법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합의부의 구성이나 사무분담, 명예법관의 합의부 배치 문제라든가 또 명예법관의 재판 참여 순서 이런 것들, 이런 것 같은 법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국의 경우에는 이 조정기관으로 조언 알선 중재 서비스청, 네, ACAS라고 한다고 했죠. 이 ACAS와 또 전문 노동법원인 ET와 EAT 사이에 좀 서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 영국은 행정기관의 성격을 지닌 조언 알선 중재 서비스청에서 노동사건에 대해서 제소하기 전에, 그러니까 노동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조정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담당하게 해서 먼저 이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좀 유도를 하고, 그런 후에 이 사법기관인 노동법원에서 심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이 체계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사례가 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속하는 노동위원회와 일반 법원이 개별적 노동 분쟁에 대한 심판 기능을 중복적으로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영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법원이 신설되는 경우에 결국에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 사이의 기능 분담이나 아니면 관계 조정에 대해서 좀 참고할 만하다. 좀 제도적으로 이건 많이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라는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좀 처음으로 제기된 거는 1989년인데요. 당시에 한국노총에서 직업법관만으로 구성된 특별법원 형태의 노동법원을 신설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법원은 1심과 2심까지 담당을 하고요. 3심은 대법원이 맡는 형태였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요, 민주노조 진영에서는 이 노동법원 법관의 보수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노동법원 도입을 반대를 하면서 이 노동사건 처리 절차 특례법을 제정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 그리고 이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만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노동위원회에서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까지 담당하자라는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노동위원회에 이 부당해고 사건의 심판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논의가 일단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노동법원에 대해서 그 후로 이 노동계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큰 주장이 뭐 이제 전폭적인 지지라든가 뭐 그 주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원에 관한 도입 주장이 주로 학계라든가 어떤 법조계 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요, 시작된 게, 2003년 이후에 유럽의 노동법원 제도가 국내에 좀 소개가 되면서부터인데요. 당시에도 이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노동위원회와 일반 법원으로 양분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원적인 노동분쟁 해결 절차를 혁신하자. 그리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 절차를 마련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 참심형 노동법원을 신설하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서 이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라는 그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2003년 11월에 노동 분쟁에 대한 선진화 방안이라는 걸 제출을 합니다. 이 선진화 방안에서 장기적으로 노동위원회와 좀 법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노동 분쟁 해결 기관을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 동시에 만일 노동법원과 같은 전문 법원의 도입이 어렵다면 일반 법원에서 노동사건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자. 그래서 이 노동사건 전담 재판부를 운영을 해서 노동 분쟁의 특수성에 맞는 절차를 좀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합니다. 그 후로 이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 그러니까 보통 사개위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사개위, 이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위원회에서 2004년 12월에 최종 건의문이 의결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노동분쟁 처리 기구로 전문 법원이라든가 또는 전문 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노동분쟁의 추이나 노동사건의 동향, 노동위원회의 역할, 노동사건의 어떤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절차, 노동사건 재판에 대한 사법참여제도의 도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과제로는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임의화해서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자. 또 노동사건 재판에서 조정 절차를 활성화해서 노사의 참여하에 신속하고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소송 구조를 좀 확대를 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결을 합니다. 대략 이게 있은 지 지금 한 16년 정도 지난 거죠. 16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러한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건의문을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후속기구를 만드는데요. 2005년 1월에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약칭으로는 사개추위라고 합니다. 이 기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사개추위 산하에 노동분쟁 해결제도 연구회를 구성을 하고 약 한 2년 동안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22일 이 사개추위 제14차 회의에서요. 노동 분쟁 해결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비직업법관이 재판부에 참여하여 노동사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재판 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원 제도의 도입. 둘째, 노사 전문가의 참여 정도에 따라 비직업법관이 평결에까지 참여하는 참심형 노동법원과 그렇지 않은 준참심형 노동법원이 있는데 헌법 적합성들을 감안하여 준참심형 노동법원 채택. 셋째, 관할 대상 노동사건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으로 하되 포괄적인 정의 규정을 통해 예상 가능한 모든 노동 분쟁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넷째, 노사관계의 내부 실정에 정통한 실무자들로 하여금 제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송 대리 특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좀 채택하기는 했는데요. 이 사개추위의 의결 내용은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죠. 지금까지 추진된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의견만 내고 거기서 끝난 거죠. 그 이후로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었는데요. 제18대, 또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의결되지 못하고요. 국회 회기 만료로 인해서 계속 법률안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좀 법률안만 제출되고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법률안이 제출되는 정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제18대 국회에서 조배숙 의원 발의안이 있는데요. 특징적인 점은 민사, 행정사건과 비송사건을 다루는 1심 노동법원을 설치를 하고 재판부에 노사대표를 참신관으로 참여시켜서 참심재판부로 구성을 하는데요. 이 참신관에게는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네, 제19대 국회에서는 이 최원식 위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으로 그러니까 2심까지 노동법원을 설치를 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을 하고 노동법원으로 다 이제 옮겨주는 거죠.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 좀 전문화하자라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은 민사, 행정, 비송사건뿐만 아니라 이 형사사건까지 다루고요. 민사와 행정사건은 좀 참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고요. 민사소송과 또 당사자 소송은 원칙적으로 이 노동법원 내외에 노동법원 내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이 조정위원회에서 이 조정 절차를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이 김병욱 위원이 그 대표 발의로 노동소송 법안이 제출됐는데요.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됐던 법률안 내용과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지방노동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비송사건을 담당을 하고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참신관이 재판에 참여하고요. 또 민사사건이나 당사자 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한 점도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국회는 제 21대 국회인데요. 아직까지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라는 법률안이 제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원은요, 단순하게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그 새로운 법원을 신설하자라는 주장이 아니고요,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명예법관이나 참신관, 또는 참신법관이 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형태, 즉, 참심재판 형태의 분쟁 해결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것을 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많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법원 조직 내에 전문 법원인 노동법원을 도입할 것인가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고요. 또 노동법원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재판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법원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찬성과 반대 의견, 이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찬성론인데요. 현재 노동 분쟁의 처리 구조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행정적 구제 절차와 그리고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노동법원으로 통일을 시켜서 분쟁을 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죠. 또 노동법원과 함께 이 소송 절차상의 특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들고 있습니다. 만일에 노동분쟁 사건을 일반 민사소송이나 이 행정소송 사건과 함께 처리를 하게 되면 노동사건만을 위한 절차상의 특례를 마련을 해서 적용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노동법원을 신설을 하면서 노동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소송 절차상의 특례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이 노동법원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 이 노동 전문 법관을 배치하게 되면 노동사건 처리에 있어서 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이 또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노동법원 법관을 임용을 하면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을 이 평가 요소로 좀 삼고요. 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일반 법원으로 좀 전부하지 않고 임기 내에 아니면 또 정년까지 장기간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또 노동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관들이 양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론인데요. 법원 내에 어떤 별도로 이 전문 법원인 노동법원을 설립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노동사건이라는 게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 그 노동사건의 수가 별도로 이 법원을 설치해야 할 만큼 아주 충분히 많으냐, 그 사건이 많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노동위원회가 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노동 분쟁을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또 노사 양쪽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노동위원회의 기능 이관을 전제로 해서 노동법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 이 제3자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법의 속성상 노동위원회가 지녔던 제도적인 장점들이 노동법원으로 제대로 흡수될 수 있겠느냐, 이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노동위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심판 기능인데, 이 심판 기능을 법원으로 이관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법원의 도입 문제는 이 노동위원회의 존립과 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 이건 낮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소송 절차의 특례를 위해서라면 이 소액사건 심판법과 같이 노동사건 처리를 위한 특례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만으로도 좀 충분한데 굳이 이 별도의 조직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도 좀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노동위원회를 좀 개편을 하고 법원 내에 노동전담 재판부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이 노동법원과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법원 신설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이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 설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정 업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 업무, 교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중재 업무, 차별 시정 업무, 복수노조 관련 업무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확대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노사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왔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신속성, 경제성, 간편성,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노사와 국민의 신뢰도 확대되어 왔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하는 노동자는 영세사업장 소속 저임금 노동자가 많아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구제 제도의 실효성이 크고 노동법원을 도입할 경우에는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제약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95% 이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되고 있는 등 노동위원회는 현재까지 효과적인 노동분쟁 해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쥐노이의 연평균 처리사건 1568건 중 중노이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연평균 440건으로 전체 사건의 4.2%에 불과하고 중노위의 재심이 그대로 유지된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82.1%이며 법원에서의 패소 건수는 연평균 77건, 초심 처리 사건 1568건 기준 0.73%, 초심 판정 사건 3129건 기준 2.5%에 불과하다. 반면 노동법원을 신설하여 법원에서 매년 1만여 건의 노동사건을 처리할 경우 처리 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그보다는 노동위원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면서도 간편하게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좀 말하자면요. 그렇죠? 노동위원회는 이 노동법원 설치를 반대한다. 당연하겠죠. 노동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거의 없어지거나 거의 반쪽이 되니까 노동법원 설치를 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노동법원 설치를 반대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다음으로 이 검토라고 했는데요. 이건 그 사법정책연구원, 그러니까 이 저기 고양이죠. 일산 고양에 가면 고양시 일산인가요? 에 가면
이 사법연수원이 있었습니다. 전에 사법연수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그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이라는 그 연구기관이 있어요. 이 사법정책연구원 그 연구원에서 낸 이 검토 의견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보죠.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사건은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시민법과 구별되는 특유의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반 법원과 구별되는 전문 법원으로 노동법원을 두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노동사건이 가진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인하기에는 이 해온 역할만을 이유로 이 노동법원의 설립을 반대할 수는 없다. 특히 노동사건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일반 법관들의 경우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 점을 고려하면 전문 법원인 노동법원을 신설하여 장기간 노동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획득한 노동 전문 법관으로 하여금 노동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날로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사법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현재까지 노동사건 전담 재판부를 통해 노동사건의 전문적 해결에 대한 사법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온 것도 사실이나 그 한계 역시 뚜렷하다. 특히 법원의 전문화는 법관의 전문화뿐만 아니라 법관을 보조하는 인력 및 시스템의 전반적인 전문화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일반 사건과 함께 노동사건을 처리하는 전담 재판부만으로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의 전문화를 이루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노동사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사건 전담 재판부보다 전문 법원인 노동법원이 훨씬 더 적합하다 할 것이다. 네, 이 사법정책연구원은 노동법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좀 의견이 기울어 있죠. 이것처럼 노동법원의 도입 문제는 그 노동자나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 법조계나 또 노동법률을 다루는 실무계, 그 다음에 학계라든가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문 법원으로서 노동법원을 좀 도입을 하고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경우에 이 노동법원의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재판의 형태처럼 그 직업법관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을 좀 도입할 것인지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참심재판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원이 신설된다면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참심관 또는 참심법관이 노동재판에 참여하는 형태의 참심형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노동법원의 재판부 구성 방법과 관련해서 이 참심관의 재판 참여를 인정할 것이냐, 또 인정한다면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노동법원 도입 문제에서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이 완전 참심형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독일이나 영국과 같이
직업법관이 1명 또는 3명이 있고요. 여기에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참신관 각 1명씩 해서 모두 3명이나 또는 5명으로 재판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신관도 직업법관과 완전히 동일한 지위에서 신문에 참여하는 거고요. 판결을 위한 최종적인 합의 과정에도 참여를 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위헌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그 심판위원회의 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과 좀 유사한 방법인데요. 직업법관 1명이나 또는 3명의 그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참신관 각 1명씩으로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이건 앞에 일단 참심재판 모형과 동일하죠. 하지만 이 다른 점은 참신관은 신문 과정에는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판결을 위한 이 최종적인 합의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직업법관만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거죠. 자, 이러한 방안은 직업법관이 참신관의 의견을 참고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니까 직업법관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방지도 하면서 또 위헌성 시비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안은 사실 일반 시민의 재판 참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허용은 하지만 여전히 직업법관들, 그러니까 판사들이죠. 이 판사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내놓은 좀 절충안이라고 할까요? 절충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자기들 영역을 지키려고 내놓은 일종의 꼼수 같은 겁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 프랑스 노동법원 보면 노동자와 사용자 법관만으로 재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 프랑스 시민들보다 지적이거나 아니면 또는 도덕적인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도 프랑스 시민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지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거의 같다라고 봐야겠죠. 자,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라면서 여전히 판사들이 자기들이 모든 걸 주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이런 권위주의적 사고가 노동법원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배심 재판의 형태인데요. 이 직업법관이 재판부를 구성을 하고 배심원들에 의해서 사실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노동법원 도입과 관련해서 배심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형사사건이나 이 손해배상 사건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배심보다는 참심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좀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사건과 같이 양쪽 직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에서는 일반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양쪽 직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노동법원에는 배심제보다는 참심제가 더 적합하다 라는 견해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견해가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 사건이 아니면 이 배심 재판은 좀
그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법관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형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재판 형태와 같죠. 참신관이나 배심원과 같이 일반 시민의 참여 없이 오로지 직업법관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노동법원 법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좀 공정성을 확보하자라는 취지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노동 관련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그리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법관으로 임명하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방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한다라는 이 노동법원의 본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노동 전문 법관을 배치하는 방법이 기존의 노동 전담 재판부를 강화하는 방안과 노동 재판부를 좀 강화하는 방안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판들, 그러니까 노동법원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노동 전담 재판부, 기존의 노동 전담 재판부를 강화하는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비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본 장면이죠. 예, 독일의 법정 장면입니다. 네, 참심 재판 형태인데요. 이렇게 세 명이 세 분이라고 해야겠죠. 예, 세 분이 직업법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판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 임용된 이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죠. 두 사람이 참신관, 그러니까 참심법관이라고 해야겠죠. 참심법관입니다. 참심이니까요. 재판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일반 시민 중에 선출을 해서 직업법관과 함께 심리도 하고 판결 내용에 대해서 협의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심제도, 그러니까 참심재판인 거죠. 참심재판에서 이 참심법관은요, 직업법관과 동등한 주의를 갖고요. 권한이라든가 역할 이런 것도 역시 직업법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 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완전 참심제니 준참심제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건 사실은 이 참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또는 어떻게 좀 참심제 흉내는 좀 내면서 그 전부터 이 판사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은 좀 유지를 하자, 그런 건 내놓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일반 시민들이 판사와 동등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권위의식에 좀 찌든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심제의 핵심은 이 직업법관과 일반 시민이 좀 동등한 지위와 그리고 동일한 권한으로 재판에 있어서 서로 협업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영화 한 장면인데요. 배심 재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심원들이고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로 형사소송에서 이 배심 재판이 많이 활용되는데요.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배심 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직업법관만으로 진행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형사재판만큼 배심 재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배심 재판은 그래서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배심, 그랜드 주리라고 해서 이 대배심이라고 하는데요. 형사 피의자를 그 기소할 거냐 말 것이냐,
얘를 이제 재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배심이고요. 그리고 또 소배심이 있는데요. 이 소배심은 심리와 또 공판 과정에서의 배심인데요. 우리가 이 미국 법정 영화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법정 영화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배심이 대부분 이 소배심이죠. 배심원들이 하는 역할은 좀 공판 과정에 참여를 해서 검사와 또 이제 피고인 측, 그러니까 변호사죠. 피고인 측 변호사들의 어떤 공격과 방어하는 거, 변론하는 거, 그걸 청취를 하고, 또 그래서 이제 피고인의 유죄냐 무죄, 그러니까 유무죄에 대해서 평결을 합니다. 보통 평결은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배심원이 이렇게 유죄냐 무죄냐 평결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서 그 유무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하게 되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고요.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유죄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형사재판에서 이 구체적인 형량 있죠. 그러니까 징역 몇 년이라든가 징역 몇 년 이런 거, 벌금 얼마 이런 것들은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심 재판이 이 시민과 법관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형태라면, 이 배심 재판 제도는 일반 시민들은 사실 문제를, 그리고 법관에 의해서 법률 문제가 다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분업형 재판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배심원들의 한 장면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업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재판부가 있고요. 또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열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면 배심원을 선발을 하고 이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이 배심원들은 영미의 배심원들하고 달리 유무죄에 대한 평결뿐만 아니라 적절한 형벌의 양, 그러니까 형량에 대해서도 평결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래서 이 외국의 배심 재판과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 배심원들의 평결은 재판부를 귀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판사들이 그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도 되고 또 안 따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은,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얘기죠. 데자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듯한. 자, 앞에서 준 참심제가 그랬잖아요. 참심원은 그냥 그 참여만 하고 나중에 그죠? 그 판결 내릴 때 합의 과정에는 판사들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이 배심원 제도, 우리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배심 제도가 갖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쏙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배심 재판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가진 생색은 다 내놓고, 이 배심 재판 제도가 지녀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가장 중추적인 거는 홀라당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등뼈를 뽑아 놓은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척추동물은 등뼈가 없으면 그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배심 제도냐 아니면 참심 제도냐 하는 이 제도의 핵심이 쑥 빠져버리니까 이건 뭐 말만 배심 참심인 거고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판사들이 재판하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이 거기 불려가서 거기 불려가가지고 그냥 들러리 서다 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 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배심 재판 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도입하게 되면 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배심 재판을 진행하기에 좀 앞서서 한시적으로 한번 이런 걸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성과가 좀 나쁘지 않으면 배심 재판을 좀 완전히 도입하자. 아마 이게 그 5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배심 재판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결론이 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국민참여재판이고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게 200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이나 지난 거죠. 13년인가요? 뭐 어쨌든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벌써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배심원들의 편결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거죠. 또 대상 사건의 범위를 더 넓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판사들이 자기들 밥그릇을 뺏기기 싫고 또 자기들 권위주의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안 내놓고 있는 거입니다. 안 내놓고 있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들 보면 맨날 맡은 사건이 많다. 참 그래서 쉴 새가 없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판사 수 좀 늘리고 시민들이 참여한 재판도 좀 늘리자 하면 그건 안 된답니다. 그건 안 돼요. 참 의사들도 그랬죠. 일이 많아서 막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쉴 수도 없다. 그럼 우리가 의사 수를 좀 늘리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저렇게 아주 난리를 쳤잖아요. 어쨌든 이 영화의 배심원들은요, 이 배심 제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심원들 영화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배심 제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아직 안 봤다 하면 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봤다 해도 이미 본 경우에도 이 배심 제도라는 측면을 좀 유의를 해가면서 다시 본다면 그 전에 보았을 때 하고 좀 느낌이 좀 색다른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또 추천 영화인데요. 좀 오래된 영화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이만한 영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이 배심제도라든가 뭐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1992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뭐 이제 30년 가까이 됐죠. 네, 나의 사촌 비니라는 영화인데요. 나의 사촌 비니. 미국 형사소송법의 좀 교과서라고 불리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작년에 이 글로벌 비교노사 관계 수업할 때 이 영화를 시청각 수업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설명을 올려놨습니다. 뭐 페이스북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찾기 쉽죠? 네, 이 유튜브 채널 메뉴에서 뭐 보시면 그 정보인가 거기에 링크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출석 인증 과제 제출할 때 하단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는데 거기도 또 링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 신청하고 뭐 좋아요 누른다거나 또 뭐 댓글을 남겨주면 좋겠죠. 나중에 뭐 그런 활동도 그 수업 참여도에서 좀 고려를 하고
네, 수업 활동의 어떤 한 측면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뭐 시험 점수라든가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시험 점수에서부터 모든 게 똑같은 동점자가 있다면, 그렇죠. 모든 게 똑같다면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맨 나중에는 이 담당 교수와의 의사소통이라는 점, 뭐 이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점수가 아주 동일하다, 뭐 그런 동점자 간의 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의사소통을 했느냐, 뭐 아니면 뭐 출석 인증 과제 같은 걸 누가 몇 분 일찍 제출했느냐, 뭐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따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따져야 할 때도 생긴다는 거죠. 물론 성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시험입니다. 뭐 그건 바꿀 수가 없죠. 네, 이 영화는 뭐 꼭 봐야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면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요. 코미디 영화라서 재미는 좀 있습니다. 재미있는 편이고요. 역시 미국의 재판 제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번역 수준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형편없다고 좀 해야 할까요?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1997년에 나온 레인메이커라는 영화인데요. 이건 민사소송, 그러니까 손해배상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존 그리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작품입니다. 유명한 감독이죠. 이 주인공,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인공이 맷 데이먼이고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젊은 여성들이 뭐 가장 좋아하는 할리우드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아마 이 5손가락 안에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그렇죠. 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한 40대, 50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파트너로 나오는 아주 키 작은 분이 있는데, 데니 드비토라고, 역시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이고요. 또 영화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제 데니 드비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앞선 영화 있죠? 그 나의 사촌 비니. 거기 나오는 배우가 조페시인데, 조페시. 그래서 둘 다 좀 키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조페시와 이 데니 드비토를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했는데, 예, 맷 데이먼이 나온 이 레인메이커는 데니 드비토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데니 드비토 역시 이 할리우드에서는 아주 유명한 배우이고요. 또 영화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자, 출석 인증 퀴즈인데요. 5주차와 6주차 주제가 동시에 나갑니다. 제출 기한은 5주차와 6주차 모두 그 6주차 제출 기한에 맞추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디 있다고 했죠? 물론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번호를 적어도 되고요. 그 내용을 적어도 됩니다. 1번 991번 버스. 네, 991번 버스입니다. 어디 버스냐? 뭐 이런 거는 묻지 마세요. 991번 버스. 2번 걸어가기. 네, 튼튼한 다리로 걸어가면 되죠. 걸어가기입니다. 3번 오송역에서 청주 택시 타기. 네, 오송역까지는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건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오송역에서 청주 택시를 탔습니다. 4번 네, 서울 지하철 1호선.
네, 옛날인데요. 제가 여러분만 했을 때 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있죠. 이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이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다니는 이 지하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색깔도 빨간색이었거든요. 거기 청량리에서 그러니까 지하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만 요 빨간색으로 하고 그걸 1호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있죠. 성북에서 청량리까지,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서 인천까지, 또 이제 서울역에서 수원까지 이 전철이 다녔는데, 당시에 이거 철도청 구간이었어요. 철도청이 있었는데, 이 철도청 구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국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서울 지하철 또는 뭐 수도권 광역전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1호선이 좀 많이 내려와 있죠. 네,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청주공항까지 그 연장한다라는 소리도 있는데요.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정답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뭐 1번, 2번 같이 번호로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991번 버스 타기, 뭐 걸어가기 이런 식으로 문구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중앙노동위원회에 갈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없는 방법. 네, 5주차 출석 퀴즈였고요. 6주차 퀴즈입니다. 6주차. 이번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 5일 동안 연휴인데요. 이 중에 9월 30일부터 10월 2일은, 그죠? 3일, 3일, 사흘이에요, 사흘. 이 연휴죠, 이 연휴. 이것 때문에 그 쉬는 날입니다. 자, 올해는 10월 1일이죠. 네, 국군의 날 아닙니다. 네, 올해 10월 1일인데, 음력 8월 보름날인데요. 한가위라고 많이 부르죠. 이 날은 신라시대 때 유래한 명절입니다. 네,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의 한자어이기도 하죠. 네, 문제입니다. 음력 8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참고로 음력 7월 15일은 백중이라고 합니다. 백중. 네, 시험 문제는 백발백중 해야겠죠. 시험 문제 모두 백발백중 하시길 바랍니다. 백중. 자, 노동법원의 재판 형태에 대해서는 참심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역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견해인데요.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는 이 노동 사건에 대해서 좀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사 대표가 좀 참신관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이 노동관계의 특수성이라든가 또 현장성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게 되면 이 노사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촉진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승복하게 되니까 이 판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점을 또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노동사건은 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인데요. 이런 영역에서는 이 배심 제도와 같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게 노사 대표의 참여를 보장을 해서 이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도모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결론 도출에 유리하다. 그리고 법원 역시도 또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시민의 사법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이 사법에 참여함으로써 사법 민주화, 그러니까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심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은 어떨까요? 참심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결국은 이 직업법관 아니면 노동법원 자체의 도입을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그 노동법원을 도입을 하되 직업법관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자라는 의견인데요. 자, 이 반대하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 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직업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이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노사 간의 협력 관계가 정착돼 있지 않은 게 이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인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위원회 같은 이 여과 장치도 전혀 없이 노동법원에서 곧바로 이 노사 대표가 참여를 해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게 되면 서로 극심하게 대립하는 노동 현장에서의 다툼이 그대로 이 법정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노사 간의 이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의 이 대표들이 참신관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견해를 고집하게 되면 법관들이 느끼는 이 재판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노동법원 근무를 기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노동법원은 2급 법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뭐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좀 억지 같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려고 반대한다라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2급 법원이니 뭐니 하는 게 꼭 의사들이 전교 1등 타령하던 것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으니까 평생 그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러름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이 판사들 머릿속을 아니 어쩌면 뼛속까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학력고사 잘 보고 이제 수능인가? 뭐 하여튼 그럼 잘 보고 뭐 시험 잘 보고 또 40 패스하고 또 공부도 더 잘해서 판사가 되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노력해서 판사가 됐으니까 자기는 평생 그런 위치에서 자기보다 공부 못하고 못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올려다 봐야 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사법개혁이 되지 않는 거죠. 재판과 판결을 꼭 이 법률 전문가들만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프랑스 노동법원 사례에서 봤죠. 사실은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누구나 상식의 기초에서 올바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즉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이건 올바른 것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게 재판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노사 분쟁이 우리나라는 극심해서 그게 그 재판, 그러니까 법원으로 그러한 분쟁이 다툼이 이제 옮겨와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사 분쟁이 극심한 거는 그동안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어떤 주장을 전혀 들어주지 않은 거죠. 계속 형벌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억압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억누르다 보니까 그 다툼이 극심하게 발생한 거죠.
이게 아니라 계속 어떤 그 단체 교섭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서로 그 동등한 지위에서 테이블을 놓고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뭐 이렇게 극심하게 대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뭐 재벌 문화라든가 또는 이제 기업을 그 오너가 자기 개인의 어떤 사유 재산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이런 문화와도 깊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법원을 통해서 재판부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를 해서 일단 초기에는 대립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한 번은 반드시 그 넘어가야 하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사안이지 그거를 회피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이러한 다툼을 극복을 해야 그 제대로 된 어떤 노동법원이라든가 노동분쟁 해결 기구가 정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위원회 역시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노동위원회가 그동안 얼마만큼 노동자와 사용자를 동등한 지위에서 그 테이블 위에서 해결을 해왔는가. 오히려 많이 사용자 측에 유착이 돼 있었고 또 그 어떤 권위 있는 관청으로서 억누르려고 하는 태도를 취해왔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지금 노동법원이 제기가 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반대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죠. 반대를 위한 반대고 법관들이 판사들이 그리고 법원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좀 꼼수가 이 반대론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에 참심 재판과 관련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로 노동법원의 도입이나 이 참심 재판 형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겠죠. 자, 그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헌을 내세우는 근거들인데요. 먼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 즉 직업 법관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참신관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관에 해당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게 법관이 이 사실을 확정하고 또 법률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하는 건데 참심 재판처럼 참신관이 사실 문제뿐만 아니라 이 법률 문제까지 직업법관과 동등한 자격에서 판단을 하는 건 헌법이 정한 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참신관과 같이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헌법에서 정한 법관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헌법 제101조 제1항 보시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하고요. 제105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참심관은 이 헌법에서 여기서 정하고 있는 이 법관에 해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위헌론에 대해서
참심 재판이 우리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합헌론의 주장인데요. 먼저 헌법 제27조 제1항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관은 직업법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법관의 임기와 또 신분 보장에 관한 이 헌법 제105조 제3항과 또 106조 제1항의 이 법관은 직업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직업법관으로 해석을 해서 이들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혹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재판받을 권리를 이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이해한다, 그렇다라고 치죠. 그렇다라고 치고, 그게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참심제는 이 참심관과 직업법관이 대등한 주의에서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니까요. 이러한 합의 과정에 직업법관과 참심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참심관이 참여했다라고 해서 직업법관이 참여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이 참심관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또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친 후에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요. 또 10년의 임기를 보장을 해서 직업법관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을 해 준다면, 참심관도 헌법 제105조 제3항이나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헌법에서 정한 법관은 요 정도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을 해서 이 직업법관 이외에 그 참심법관에 대한 규정을 그 법원조직법에 이렇게 그 삽입을 하면, 그러면 참심관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법률 개정의 문제지 이게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노동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노동법원은 노동민사사건, 노동행정사건, 노동비송사건을 관할한다. 이 점에는, 그러니까 노동민사사건, 노동행정사건, 노동비송사건을 관할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행정 비송사건은 다루는데, 이 비송사건이 뭐냐면요,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소송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송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등기라든가, 등기 있죠, 등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하는 거, 사람이 태어나고 출생, 사망, 혼인, 이런 신고하는 거, 이런 것들 다루는 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인데, 이런 사건이 다 비송 사건이죠.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 비송 사건들, 이것도 노동법원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노동 형사 사건인데요. 노동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 이 노동 형사 사건을 포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이 노동 형사 사건을 노동법원에서 관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게, 외국과는 좀 다른 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노동 형사 사건이 매우 많아요. 또 쟁의 행위에 대한 어떤 형사 재판이 먼저 확정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민사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노동 형사 사건도 이 노동법원이 관할해야만 할 어떤 특수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국민 참여 재판과 같이요, 이 배심형 재판이 가능하니까 노동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참심 재판에서 제외를 하고 배심 재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자, 물론 이 노동 형사 사건이 주로 이 형사 처벌에 의해서 쟁의 행위를 좀 규제를 하고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게 이게 노동 형사 사건들인데요. 외국에 노동 형사 사건이 적은 건 바로 이 노동쟁의를, 그러니까 파업을 형벌이나 손해배상에 의해서 제약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그것을 대화와 그리고 타협,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 형벌권이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가지고 이제 겁을 줘가지고 막 돈을 몇 억씩 몇 억, 몇십억씩 손해배상을 때려서 그 파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노동 형사사건이 적은 게 바로 노동쟁의를 형벌이라든가 손해배상에 의해서 제약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쟁의에 대해서 형벌이나 손해배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제일 먼저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노동법원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참심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이 사건의 범위를 좀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모든 노동 사건을 다 참심 사건으로 다루는 방안인데요. 뭐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방안이 뭐 시민의 사법 참여라는 점에 참 부합하기는 합니다. 딱 들어맞기는 하는데, 하지만 이 뭐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게 참 많이 소모가 되니까 좀 효율적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단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또 비판이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래 다른 방안은 결국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의해서 참심 사건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예컨대 뭐 노동 비송 사건과 같이 좀 실질적으로 서로 다툼이 없는 사건, 쟁송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지 않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소액 사건, 그러니까 소액 임금 사건과 같이 심리라든가 이 판정에서 전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건 굳이 참심 재판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현실적 여건을 좀 고려를 해서 참심 사건의 범위를 좀 일정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라는 견해가 우세한데요. 사개추위 아니나 이후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은 모두 참심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 사개추위 아니나 제19대 국회에 제출됐던 법률안,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있는데, 뭐 이것들 그냥 정리해서 보면요, 노동 민사 소송 사건이 비재산상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소송 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초과하는 경우에 재산권, 그러니까 청구를 목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소송 목적의 값이 2천만 원을 넘는 그 재산상의 청구를 목적으로 할 때, 그리고 또 이 노동 행정 사건은 참심 재판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 소송 사건은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이 공법상의 청구 사건을 말하고요. 민간의 사용자야. 그러니까 민간의 그 사용자죠. 그러니까 이 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하거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더라도 국가나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사적인 거래의 상대방일 경우에는 역시 민사사건인데요. 비재산상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민사소송 사건이다. 이게 뭐냐면 아마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일 겁니다. 아마 이런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재산상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뭐 체불 임금을 청구한다거나 뭐 퇴직금을 청구하는 거 또는 이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물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꼭 뭐 이렇다 반드시 이렇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니고요. 뭐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추석 명절 연휴와 또 이제 더 지나서 한글날 연휴까지 있는데 한글날 연휴까지 잘 보내시고요. 연휴들 즐겁고 보람차게 그리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은 제2부입니다. 드디어 제2부 사회보장의 이해인데요. 다음 시간은 구빈법 체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